믿을 수 없는 일이 일본에서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출입 금지라던 상인들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민당 소속의 의원들이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고 그 뒤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일본 상인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오사카 교회에서 3대째 이어오는 전통 료칸 사쿠라테이의 미유키입니다. 우리 료칸의 역사는 할아버지께서 20대 시절 이곳에 첫 발을 내디디신 1952년부터 시작됐어요. 당시 이 지역은 온천수가 풍부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이었다고 해요. 1952년 할아버지께서 처음 문을 여신 이래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 전통의 맛과 멋을 이어오고 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맨손으로 이 땅을 일구시면서 료칸의 첫 삽을 뜨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방 3칸짜리 작은 료칸이었는데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서비스와 뛰어난 안목으로 금세 입소문이 났대요. 특히 계절마다 바뀌는 가이세키 요리는 먼 도쿄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했죠. 특히 1980년대에는 일본 전통 료칸 랭킹 3위까지 올랐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저희 사쿠라테이는 메이지 시대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고풍스러운 2층 목조 건물이에요. 료칸 입구에 들어서면 반들반들 광이 나는 히노키 나무 계단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이 계단을 손수 닦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신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매출 8억엔을 기록했고 방 하나당 하루 평균 15만엔의 수익을 올렸어요. 12개의 객실 모두 연중 90% 이상의 높은 예약률을 자랑했죠. 특히 벚꽃이 피는 봄철에는 6개월 전부터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23살인 제가 료칸 운영을 배우기 시작한 건 올해 초부터예요.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꼬박 18시간 동안 저를 옆에 두시고 료칸 운영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손님을 맞이할 때의 올바른 인사법부터 이부자리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이케바나 장식까지 모든 것이 정해진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죠. 할아버지께서는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료칸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일본의 전통 문화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요. 그래서 방마다 놓인 도자기 하나, 병풍 하나까지도 모두 에도 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고 계시죠. 심지어 마루를 닦는 걸레질 방법까지도 할아버지만의 특별한 방식이 있어요. 특히 할아버지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건 일본 전통의 정신이에요.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는 일본 국기를 들고 계시면서 우리 료칸의 자부심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할아버지께서는 료칸이 단순한 숙박업소가 아니라 일본의 혼을 지키는 곳이라고 늘 말씀하시죠. 하지만 요즘 들어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 들어 객실 예약률이 50% 밑으로 떨어졌고 매출도 전년 대비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주변 료칸들이 현대식으로 바뀌어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70년 전 그대로의 모습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료칸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면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하시죠. 저는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일본 전통 료칸의 운영 방식을 하나하나 배우고 있어요. 방 한 칸에 이부자리를 펴는데도 정확히 30분이 걸리고 차 한 잔을 내오는데도 정해진 순서가 있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 료칸도 큰 타격을 입었어요.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이고 일본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겼죠.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일시적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도 우리 료칸의 예약률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평일에는 12개 객실 중 2~3개만 겨우 예약이 들어오고 주말에도 절반을 채우기가 힘들 정도예요. 월 매출이 3천만 엔에서 1천만 엔 아래로 떨어졌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코로나 여파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변 료칸들의 상황을 보니 전혀 달랐죠. 오히려 그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우리 료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마츠노야는 한국인 손님들 덕분에 매출이 2배나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할아버지께는 이런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해요. 할아버지께서 한국인은 절대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계시거든요. 할아버지는 평소에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표정이 굳어지시곤 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어쩌다 나오면 채널을 바꾸기도 하시고 한국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않으시죠. 저도 어릴 땐 할아버지 말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주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이면 할아버지는 제 방에 오셔서 일본의 위대함과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훔쳐갔다느니, 한국인들은 예의가 없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을 그렇게 싫어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0대 시절 어느 날 할아버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신사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셨대요. 거리에 쓰레기도 아무렇게나 버리고 땅바닥에 침도 뱉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한국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뒤에야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임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할아버지의 편견은 여전했죠. 초등학교 때는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저도 한국을 싫어했어요. 학교 친구들 사이에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화제를 돌린다든지 전학 왔던 한국 친구에게도 쌀쌀맞게 굴었어요.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적이나 다름없었거든요. 한국 문화가 유행할 때마다 일본 것을 베낀 건데 왜 사람들이 몰라줄까 하고 분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씩 K-팝에 빠져들었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나쁘다고 하신 나라의 것들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러다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가게 된 건데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가는 걸 극구 반대하셨죠. 그때 학교의 90% 넘는 친구들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한국으로 수학여행지가 결정됐거든요. 저는 한국이 너무 싫어서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학교 행사라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친구들이 왜 이렇게 한국을 가고 싶어 하나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막상 한국에 도착해보니 제가 본 한국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으며 음식은 맛있었죠. 특히 한복 체험을 했던 날 한국의 전통 의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한복도 일본 기모노를 베낀 거라고 하셨는데 직접 보니 전혀 다른 의상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준 자료와 차원이 달랐죠. 그 이후로 제 생각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됐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모두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한국은 오히려 일본보다 더 발전된 부분이 많았고 문화적으로도 독특한 매력이 있었어요. 아무튼 저는 주변 가게들을 보고서라도 한국인 손님을 좀 받아서 어떻게든 매출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말이죠. 20년 넘게 함께 해온 베테랑 직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요즘은 일이 없으니 다들 힘없이 복도를 오가고 있거든요. 객실이 비어있으니 할 일도 없고 월급도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장부를 정리하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료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할아버지의 자존심과 우리 료칸의 생존 사이에서 저는 날마다 무거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료칸에 20년 단골이신 타카하시 씨께서 방문하셨어요. 평소에는 혼자 오시거나 부인과 함께 오시던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따님과 함께 젊은 남성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타카하시 씨의 사위라고 했죠. 접수대에서 체크인을 도와드리는데 사위분의 여권을 보니 한국 국적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할아버지가 알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타카하시 씨는 20년 동안 매년 봄가을로 우리 료칸을 찾아주신 소중한 손님이었습니다. 객실 예약도 1년 전부터 하시고 저희 료칸의 전통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었죠. 할아버지 몰래 타카하시 씨를 얼른 객실로 안내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께서 나오셨어요. 할아버지는 타카하시 씨 옆에 한국인을 알아보고서는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단골이신 타카하시 씨를 생각하고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예약이 꽉 찼다고 하셨어요. 분명 그날 비어있는 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타카하시 씨는 1년 전에 예약했다고 말씀하셨지만 할아버지는 완강하게 거절하셨죠.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인 손님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시끄럽고 예의가 없어서 우리 료칸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말씀까지 하셨죠. 타카하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차마 사위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겠다는 듯 머뭇거렸죠. 사위분은 험악해진 분위기에 어리둥절해하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서 따님이 이런 곳은 우리도 싫다며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었죠. 저는 따라 나가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날 밤 타카하시 씨는 예약 사이트에 긴 후기를 남기셨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실망한 적 없던 료칸이었는데 이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되어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죠. 더 이상 이곳을 찾지 않겠다는 말로 후기를 마무리하셨어요. 그 후기가 올라간 뒤로 예약 사이트에는 비슷한 내용의 악평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입구에서 거절당했다고 했고 또 다른 분은 일본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인종차별을 한다고 지적했죠. 밤마다 그 후기들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료칸의 전통과 품격을 지키신다고 하시지만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차별이 전통이 될 수는 없는데 말이에요. 특히 타카하시 씨의 마지막 말씀이 자꾸 귓가에 맴돌아요. 진정한 일본의 전통은 포용과 환대의 정신이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할아버지의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전통 방식의 료칸을 찾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할아버지의 원칙을 이해하면서도 시대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인을 받지 않는 원칙은 반드시 바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숨을 푹 내쉬었는데 달력을 보니 곧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저는 오사카 시내의 한 찻집으로 향해요. 어린 시절부터 이어온 료칸 가업을 잇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는 날이거든요. 할아버지는 평소 외출을 엄격하게 제한하시지만 이 모임만큼은 흔쾌히 허락해주세요. 같은 업계의 자녀들이 모여 정보도 나누고 서로의 고민도 들어주는 자리니까 꼭 참석하라고 하시죠. 모임에 오는 친구들은 모두 5명이에요. 오사카에서 가장 오래된 료칸들의 대를 이어 주인이 될 친구들이죠. 유키는 150년 전통의 마츠노야의 외동딸이고 사오리는 메이지 시대부터 이어온 코마츠야의 막내예요. 나오코와 에리코는 쌍둥이 자매인데 각각 아버지와 삼촌의 료칸을 물려받을 예정이에요. 이 모임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됐어요. 당시 우리 할아버지들께서 료칸 업계의 친분으로 자주 만나시다가 손주들도 함께 자라게 하자며 만들어주신 모임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의 놀이 모임이었는데 이제는 업계의 정보도 나누고 서로의 고민도 털어놓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모두가 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료칸이라는 무거운 가업을 이어받아야 하는 부담감,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엄격한 교육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죠. 요즘 우리는 각자의 료칸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요. 손님 응대부터 직원 관리 요리 수업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죠. 하지만 이 모임만큼은 절대 거르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휴식 같은 거였거든요. 어른들도 이 모임을 적극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평소에는 료칸을 비울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이날만큼은 모임에 꼭 다녀오라고 하세요. 보통 한 번 모이면 3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각자의 료칸 운영 이야기부터 새로운 트렌드까지 때로는 웃고 때로는 한숨 쉬면서 서로를 응원했죠.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저는 료칸이라는 무거운 짐을 조금 더 가볍게 질 수 있는 것 같았죠. 그날도 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얘기부터 최근 료칸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이죠. 하지만 모임에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료칸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것과 달리 친구들의 료칸은 모두 호황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유키네 마츠노야는 코로나 이후 매출이 3배나 늘었다고 해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사오리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 달 전부터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도입했더니 예약이 폭주하고 있다고 했죠. 객실마다 한글 안내문을 비치했다고 해요. 심지어 아침 식사 반찬으로 김치까지 추가했다더군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나오코의 경험담이었어요. 나오코는 유키의 추천으로 얼마 전 한국의 전통 온돌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왔다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줬죠. 바닥 전체가 따뜻하게 데워지는 온돌 시스템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지 설명하면서 꼭 도입해야겠다고 했어요. 게다가 한국의 찜질방도 다녀왔다고 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찜질방에서 한국인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특히 황토방이나 소금방 같은 다양한 테마의 방들이 있어서 료칸에도 이런 시설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죠. 에리코는 이미 2달 전부터 온돌방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이 밀려들기 시작했대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의 SNS 후기가 퍼지면서 일본인 손님들도 온돌방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하나같이 한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큰 소비력을 가졌는지 설명했어요. 객실 요금도 거뜬히 지불하고 기념품 구매도 많이 한다고 했죠. 게다가 SNS 영향력도 커서 한 번 만족한 손님이 다른 많은 손님들을 데려온다고 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료칸은 여전히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데 친구들의 료칸은 이미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우리만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나오코가 들려준 온돌 문화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일본의 다다미 문화도 좋지만 온돌의 과학성과 실용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할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우리 료칸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할아버지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를 설득하려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먼저 일본 관광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최근 발표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관광청 수석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인 관광객이 696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방문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해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다른 나라 관광객보다 30% 이상 높았다는 점이 눈에 띄었죠.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한글 안내 표기를 도입한 지역의 변화가 극적이었어요. 오사카 도톤보리 상점가는 한글 메뉴판 도입 후 매출이 45% 증가했고 후쿠오카의 캐널시티는 한글 안내 시스템 설치 이후 평일에도 한국인 관광객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도쿄 하마마스 지하철역의 사례였어요. 한글 안내 표기를 전면 도입한 이후 역 주변 상권 매출이 평균 38% 상승했다고 해요. 심지어 일본 상인들도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AI 통역 시스템을 가게에 도입한 사례도 적지 않았어요. 교토의 한 전통 료칸은 AI 통역기를 객실마다 설치했더니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가 98%까지 상승했다고 해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이 68%나 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정리하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 료칸도 이런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반응이 걱정되기도 했죠.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찾다 보니 일본 정부 관광청이 올해 초 발표한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발견했어요. 다국어 안내 표기가 관광 수입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자료였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볼수록 더욱 확신이 들었죠.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우리 료칸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남은 건 할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프린트해서 정리하는 동안 계속 고민되더라고요. 할아버지께 어떻게 이 내용을 전달해야 받아들이기 쉬우실까? 특히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신데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 료칸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할아버지께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도전이 되겠지만 료칸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께서 늘 그러시듯 정원을 돌아보실 때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제가 모은 자료들을 들고서 말이죠. 정원의 단풍나무 아래 놓인 벤치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관광청의 전반적인 통계 자료부터 보여드렸어요. 한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들의 소비 성향이 어떤지 설명해드렸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만 갔어요. 다음으로 도톤보리와 하마마스 역의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려 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자료를 보시자마자 손사래를 치셨어요. 숫자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료칸의 전통과는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70년 동안 지켜온 원칙을 깨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저는 포기하지 않고 AI 통역 시스템 도입 사례도 말씀드렸어요.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더욱 강하게 화를 내셨어요. 기계 같은 것을 들여놓으면 료칸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하시면서요.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할아버지를 찾아가 설득을 시도했어요. 때로는 매출 데이터를, 때로는 성공 사례를, 때로는 직원들의 고민까지 말씀드렸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한글 안내판 샘플을 보여드렸을 때였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저녁 식사 시간에 할아버지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삼촌의 료칸으로 가서 6개월 정도 수행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전통의 가치를 잊어버린 것 같다고 하셨어요. 삼촌의 료칸에서 진정한 일본의 전통 료칸 정신을 다시 배워오라는 말씀이었죠. 그곳에서 마음을 다시 잡고 돌아오면 그때 료칸을 물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짐을 싸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료칸을 위한다는 제 진심이 오히려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 후회도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원을 쓸고 계셨어요. 작별 인사를 드리려 다가갔는데 할아버지께서는 고개도 들지 않으신 채 그저 몸조심하라는 말씀만 하셨죠.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기차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가 오히려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촌은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새로운 변화를 반기는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어쩌면 이번 기회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삼촌의 료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 수련을 받으셨다는 삼촌의 료칸은 우리 사쿠라테이와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정원의 배치부터 객실의 구조까지 전통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었죠. 삼촌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전통을 중시하시는 분이지만 제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모아온 데이터를 보시고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더니 우리 함께 유키의 료칸을 한번 가보자고 하셨어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삼촌 료칸도 침체를 맞고 있었고 최소한 다른 료칸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할아버지처럼 바로 거절하지 않으시고 먼저 알아보겠다는 자세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삼촌과 함께 유키의 료칸으로 향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번 기회로 삼촌께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유키의 료칸에 도착하자 삼촌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로비부터 완전히 달랐거든요. 전통적인 다다미 공간과 현대적인 시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죠. 특히 안내 데스크 옆에 설치된 AI 통역기를 보시곤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그리고 유키는 우리를 온돌방으로 안내했어요. 방에 들어서자 삼촌의 표정이 더욱 달라졌습니다. 다다미 대신 온돌이 깔려있는 객실은 신선한 충격이었나 봐요. 특히 바닥 전체가 따뜻하게 데워지는 걸 직접 체험하시고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셨죠. 저녁이 되자 유키는 우리에게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한식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삼촌은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죠. 다음날 아침 전통 한식이 조식으로 나왔는데 특히 호박죽의 맛에 삼촌이 감탄하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유키가 자신들의 매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온돌방을 도입한 후 예약률이 98%까지 상승했고 한식 조식을 시작한 뒤로는 재방문율도 크게 늘었다고 했죠. 삼촌은 자료를 보시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유키의 료칸에서 저녁을 보내면서 삼촌과 유키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유키는 온돌방을 도입하고 나서 생긴 변화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인 손님들도 온돌방을 선호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게다가 온돌방 객실 요금이
일반 객실보다 30% 비쌌는데도 예약률이 더 높았대요. 또 한 번 방문한 손님들의 재방문율이 68%나 된다고 했죠. SNS에 후기를 많이 올려주시니 자연스럽게 입소문도 났대요. 삼촌은 유키에게 온돌 시스템 도입 과정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직원 교육은 어떻게 했는지까지 처음 보는 적극적인 모습이었죠. 유키는 삼촌의 말에 성심성의껏 대답하면서 한국인 손님들의 또 다른 장점도 들려줬어요. 방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직원들을 정중하게 대해준대요. 그 덕에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한국 손님이라면 다들 환영한다고 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삼촌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자신도 료칸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당장 내일부터 유키에게 운영 방식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셨죠. 결국 우리는 유키의 료칸에 며칠 더 머물면서 한국식 료칸 운영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배운 건 온돌방 관리법이었죠. 온도는 계절과 시간대별로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고 해요. 특히 한국인 손님들은 잠자리에 들 때 방 온도를 좀 더 따뜻하게 하는 걸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아침 식사도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 료칸은 일본 전통 아침 식사를 제공하지만 유키는 한국인 손님들을 위해 호박죽과 전곡죽을 준비한다고 했죠.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한식 조식을 보면서 삼촌은 계속 메모를 하셨어요. 그리고 객실 준비를 할 때도 일본 전통 이불 대신 포근한 침구류를 사용하고 방 한켠에는 전기밥솥과 한국식 티포트를 놓아둔다고 했죠. 특히 욕실에는 한국 화장품 샘플을 비치해두는데 이게 아주 큰 호응을 얻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 손님들을 위해 유키는 모든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을 가르쳤대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로도 한국인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촌은 예약 시스템은 어떻게 했냐고 묻자 유키는 한국의 주요 숙박 예약 앱에 모두 등록해두고 한글로 된 상세 설명과 사진을 올려둔다고 했죠. 한국인들은 후기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편이라 좋은 후기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간의 교육을 받으면서 저와 삼촌은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변화야말로 우리 료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전통은 지키되 새로운 문화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료칸의 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촌의 료칸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날 유키가 저와 삼촌에게 상가 번영회 회의에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이번 달 회의에서 한글 표기 확대에 관한 중요한 안건이 있다면서 다른 상인들의 변화도 직접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죠. 회의장에 도착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료칸 주인들뿐만 아니라 식당, 기념품점 주인들까지 대부분이 이미 한국식으로 변화를 시도한 분들이었죠. 한 라멘집 주인은 메뉴판을 한글로 바꾸고 나서 매출이 2배로 늘었다고 자랑했고, 과자점 주인은 한국인 관광객들 덕분에 가게를 2배로 늘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진 건 시의원들이 등장하면서부터였어요. 특히 오노다 의원은 할아버지와 비슷한 강경한 태도를 보였죠. 도쿄처럼 지하철 표지판과 거리 간판을 모두 한글로 바꾸자는 제안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한국은 우리보다 작은 나라라면서 일본어와 영어면 충분하다고 했죠. 그때 유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용히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치더니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표기를 도입한 상점들의 매출이 평균 45% 상승했고, 특히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60%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관광객 통계였어요. 작년에만 한국인 관광객이 696만 명이나 되었고 1인당 평균 소비액도 다른 나라 관광객보다 30% 이상 높았대요. 재방문율도 68%나 된다는 사실에 시의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유키는 도쿄의 사례를 보여줬어요. 한글 안내 표기 확대 후 지하철역 주변 상권 매출이 38% 증가했고, 특히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상점 공실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했죠. 데이터를 본 상인들은 하나둘씩 발언하기 시작했어요. 한글 표기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이대로 가다가는 관광객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날 거라고 했죠. 결국 시의원들도 더는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어요.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안내 표지와 간판에 한글을 병기하기로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
삼촌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죠. 우리 료칸도 이제 변화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글 안내판부터 시작해보자고 하셨어요. 상가 번영회 회의가 끝나고 돌아온 삼촌은 곧바로 료칸 리모델링을 시작하셨어요. 가장 먼저 2층 전체를 온돌방으로 바꾸기로 결정하셨죠. 유키가 추천한 한국의 온돌 시공업체를 불러 공사를 시작했는데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전통 일본 가구와 온돌의 조화였어요. 다다미 대신 온돌을 깔고 전통 족자와 화병은 그대로 두어서 일본의 정서는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편안함을 더했죠. 한 달간의 공사 끝에 완성된 온돌방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특히 욕실에는 한국 화장품 샘플을 비치하고 객실마다 한국식 티포트도 설치했습니다. 로비에는 AI 통역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처음에는 삼촌도 망설이셨지만 한국어 자동 통역 기능이 98%의 정확도를 보이자 놀라시더군요. 이 시스템 덕분에 직원들도 한국인 손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방의 변화도 컸어요. 아침 식사 메뉴에 한식을 추가하기 위해 한국인 주방장도 새로 모셨거든요. 전복죽과 호박죽은 기본이고 된장찌개와 구수한 나물 반찬까지 일본 전통 아침 식사와 한식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했죠. 사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어요. 기존 운영 방식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온라인 예약 사이트의 후기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특히 온돌방의 아늑함과 한식 조식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고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날부터 삼촌은 매일 아침 예약 현황표를 보시면서 흐뭇해하셨어요. 한 달 만에 객실 예약률이 95%를 넘었고 특히 온돌방은 3개월치가 모두 예약이 찼거든요. 일본인 손님들마저 온돌방을 선호한다며 놀라워하셨죠. 이런 변화를 지켜보시던 삼촌은 결국 2층에 이어 1층도 절반을 온돌방으로 바꾸기로 결정하셨어요. 삼촌은 주변 상인들에게도 이런 변화를 알리고 한국 손님 유치를 위해 노력해보라고 했죠. 그렇게 이 일대가 차츰차츰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한 6개월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할아버지께 이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쿠라테이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할아버지께서 과연 받아들이실지 여전히 걱정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로비에서 AI 통역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나타나셨어요. 사전 연락도 없으셨고 평소에는 하시지 않던 자주색 기모노를 입고 계셔서 순간 다른 손님인 줄 알았죠. 삼촌도 깜짝 놀라셨는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으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로비의 한글 안내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더니 AI 통역기 앞에서 오래 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왔다며 온돌방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삼촌의 안내로 방에 들어서시자마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지셨죠. 따뜻한 바닥에 발을 대시고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는 온돌의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껴보셨습니다. 그러더니 방 안의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전통 족자와 어우러진 현대식 침구, 창가의 화병, 은은한 조명까지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 하셨죠.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삼촌과 저를 불러앉히셨어요. 지난 한 달간 매일 우리 료칸 예약 현황과 매출을 보고받으셨다고 해요. 처음 공사 소식을 듣고는 한번 망해야 정신 차리겠다 싶어 손 놓고 계셨는데 달라지는 매출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이 유키네 료칸에도 이미 다녀오신 후였죠. 그러면서 자신이 너무 료칸에만 매여 살아 세상의 변화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곤 타카하시 씨께도 사과 편지를 보내셨다고 했죠. 유키의 료칸에서 온돌방을 체험해보니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닌 발전이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서는 사쿠라테이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들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함께 료칸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자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6개월 후 사쿠라테이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전통적인 일본 정원은 그대로 살리되 현관에는 우아한 한글 간판이 걸렸죠. 로비에는 AI 통역기가 설치되었고 전체 객실의 절반을 온돌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정원을 돌아보시면서 한국인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세요. 처음에는 서툴렀던 한국어 인사가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특히 손님들이 일본 전통 정원을 칭찬하실 때면 할아버지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타카하시 씨 가족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였어요. 한국인 사위분과 함께 오셨는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께서 직접 현관까지 나가서 맞이하셨죠. 한국어로 환영 인사를 하시는 할아버지를 보고 타카하시 씨는 눈시울을 붉히셨답니다. 우리 료칸은 이제 오사카에서 가장 핫한 숙소가 되었어요. 온돌방은 6개월 후까지 예약이 꽉 찼고 한식 조식은 일본인 손님들 사이에서도 인기 메뉴가 되었죠. 매달 열리는 다도회에서는 한국 전통차도 함께 선보이고 있어요. 특히 자랑스러운 건 지역 관광협회에서 우리 료칸을 모범 사례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전통은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인 점을 높이 평가받았죠. 이제는 다른 료칸들이 우리를 벤치마킹하러 오기도 한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요즘 한국어 공부에 푹 빠지셨어요. 매일 저녁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서 단어를 외우시고 한국인 손님들과 대화하는 걸 즐기세요. 특히 손님들이 우리 료칸의 역사와 전통에 관심을 보일 때면 정말 행복해하시죠.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전통이란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현재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거라고요. 우리 사쿠라테이가 바로 그 증거가 된 것 같아서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변화하는 일본 세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달라진 모습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